굉장히 건전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졸업을 해요. 네. 그러면 10년만 쌓이면 10만 명 이상이 쌓이는 거죠. 네. 근데 그 더하기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최근은 이제 평균 연령이 80세가 좀 넘으니까 거의 한 50년 가까이 그 러블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50년 동안 그게 쭉쭉 쌓이면 몇 명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 대비는 굉장히 많은 비중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게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엄마 아빠도 있고 형제도 다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계 맺은 사람까지 다 합치면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인구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쨌든 예술 관련한 활동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 예산 중에서 최 2%가 쓰이지 않는 분야에 합니다. 국가 운영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면 돈을 배정하는 아마 맨 마지막 순위 정도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면 내가 대학에 이 예술대학이나 예술 전공을 선택을 할 때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해보셨죠, 그죠? 아주 암울한 현상, 이런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현실을 개의치 않고 예술대학을 진학으로 해서 예술 활동을 하는 전업으로 사는 예술가가 될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그러면 이제 보통 예술 정책 제도할 때 지원 체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되고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이 문제는 사실은 그 다음 문제예요. 왜냐 그러면 예술가를 어떻게 이 사회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나 그다음에 종류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예술인인가 라는 것. 나는 예술인인가. 그러면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소위 얘기하는 지원을 해주겠다. 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물리적인 어떤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받고 싶은 게 어떤 지원을 받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생활비. 생활비. 없나요? 저건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인가요? 통장에 한 50억씩 꽂아놓고 공간 지원. 당장 등록금도 필요하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공간을 지원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을 때, 그러면 이 사회가 어디를 가면,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면 예술가한테 공간을 지원해 줄까요? 막연하시죠? 그렇죠? 국가가 부동산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어딜 찾아가면 우리가 공간을 얻을 수 있을까? 저기 시민중위원장은 여기 공간 들어올 때 어딜 찾아가셨어요? 4층에 예술대학교 네트워크, 예술대학교 네트워크 사무실 얻을 때? 일단 공고를 받고요. 그러니까 그 공고의 주체가 어디든가요? 사회연대은행. 사회연대은행. 왜 사회연대은행에서 예대넷의 사무실 청년 지원해주죠? 예술대학생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예술대학을 다니든지 아니면 예술대학을 졸업했든지 어쨌든 예술이라는 활동을 매개로 만들어진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술인이죠. 예술인 지원을 왜 사회연대은행에서 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고. 제 말씀은 그거예요. 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아니고 심지어는 교육부도 아니에요. 왜 사회연대은행에서 지원할까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볼까요? 사회연대은행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할까요? 거꾸로 물어보면 이게 사실은 오늘 주제의 핵심이에요. 핵심. 나한테 지원을 해주는 곳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까? 그 말은 지원을 해줄 때 그냥 무상으로 해주진 않죠. 꼭 돈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돈 빌려줄
붙듯이 이자 붙여서 가져와는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지원해 줄 때, 뭔가를 지원해 줄 때는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 이외 산출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산출물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게 지원처의 생각입니다. 사회연대은행에서는 분명히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랑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대넷에 이 사무실을 지원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뭐 전시를 하나 기획을 하는데 내가 전시는 돈을 좀 받아야 돼. 그거를 뭐 일반 기업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라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라에서 돈을 줄 때랑 공공기관에서 돈을 줄 때, 그게 교육부에 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줄 때 다 성격이 다른다 보면서 돈을 주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에서 받더라도 마사회 같은 데서 받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삼성 같은 데서 받는 거, 그리고 뭐 넷마블 같은 게임 회사에서 받는 거랑 다 다릅니다. 쿠팡 같은 회사에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주는 곳이랑 그 돈을 쓰는 성격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작업의 성격을 일정 부분 굉장히 큰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 간섭을 아주 좋은 얘기로 풀어내면 관계입니다.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다른 얘기로 풀어내면 신뢰를 주고받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주변의 선배들이나 이런 학교에서 행사할 때 현수막이 붙고 후원해서 누구 들어가는 게 있죠. 어떤 기관이 들어가기도 하고 회사가 들어가기도 해요. 네. 그게 단순하게 돈이나 어떤 걸 지원받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쪽과. 근데 그게 관계를 맺는 대상이 만약에 그냥 일반 개인이나 민간이 아니고 어떤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라든지 그죠? 네. 하면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어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 기관에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신뢰성, 공공성을 같이 받아오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기획한 어떤 예술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외 투어를 간다. 투어를 간다 했을 때 뭐 프랑스 문화원에서 돈을 받아올 수도 있고요. 비행기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프랑스 문화원이 갖고 있는 공공성, 신뢰성을 내가 이 프로젝트에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일 때 내가 포스트 도장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조건의 내용인데 후원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최해서 개인이 들어가겠죠. 홍길동 그리고 후원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후원에 프랑스 문화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딱 두 가지 포스트 볼 때 어떤 게 더 믿음이가? 당연히 후원에 프랑스 문화원이 들어가 있는 믿음이 가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 넷마블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나 이런 것들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명이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일단 믿음이 간다. 여러분들이 공연 잘 보시나요? 운동이나 무용이나 다른 공연들 1년에 10편 이상 안 보시죠? 네. 그런데 내가 꼭 봐야 된다. 이번 달 안에 꼭 한 편을 골라서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일단 막 뒤져보겠죠. 뭐가 재밌을까? 근데 이것도 재밌을까? 이것도 재밌을까? 비슷해. 일단 캐스팅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안전빵에 소비를 하고 싶어요. 내가 투자하는 돈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맨날 하는 소비가 아니고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나한테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정말 안 보는 연극을 한 편 본다는 건 정말 큰 모험이에요. 그런 모험일 때 최소한 안전성을 담아보고 싶어 하죠. 그럴 때 보는 것들이 이제 크레딧이에요. 어디서 하는 거지? 어디서 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하는 거지? 그래서 관련한 기관들을 검색해보기도 하죠. 극단을 검색해보기도. 그래서 그 극단이나 내가 모르는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신뢰성,
에 따라서 내가 그 작품의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어떤 대상에서 만남을 처음 갖게 되는 관계 맺기를 하게 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가 되는 게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방금은 뭐 이렇게 후원이나 이런 것만 연결시켰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 여러분 대학에 선택을 할 때 뭐 성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그 대학을 간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그 대학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심리를 잘 살펴보시면 그건 이거예요. 내가 얼만큼 그 대상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만큼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좋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성질의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냐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소위 스카이라는 이 SKY라는 이 스카이라는 세 글자가 주는 사회적 신뢰도는 엄청나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죠. 그리고 왠지 검사라 그러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좀 오래 보이고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판사라 그러면 더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라는 지위 자체가 굉장히 숭고하고 벽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왔었죠. 실체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바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아니면 마음속에 만들어진 신상이든 어쨌든 그러한 합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신뢰도를 형성하게 되고 그 신뢰도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랑 제도, 규칙 같은 것.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관계 맺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들, 느낌들, 관념들이 결국은 이제 이 문화의 구별을 작동하는 아주 바닥에 깔려 있는 제일 우선시되는 베이직 로직이라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술 기관 수가 몇 개나 돼요? 아무거나 만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술 관련한 국가기관들 이름. 문체부. 서울문화재단. 또 문화예술위원회. 뭐 예술인 복지재단 이런 것도 있고요. 예술경영지원센터, 네.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것도 있고. 지역문화진흥원. 네, 지역문화진흥원.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술 지원 기관 아마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면 쭉 나오고요. 뭐 검색하면 나오는데 각 기관마다 그 기관의 운영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일부분 굉장히 중복으로 이렇게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기관들 미션이 다 다른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예술 정책이나 예술 지원 관련한 기관들의 미션은 크게 보면 이 창작과 복지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복지는 뭐 감이 오시죠. 일단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내가 인간적으로 사는데 최소한의 인간의 존재를 살릴 수 있는 만큼 기초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복지가 되겠죠. 그리고 창작은 말고 여러분들이 창작 활동을 하는 창작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 돈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기술 지원이라든지 네트워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최근
이제 당장 여러분들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일 텐데 내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들이 벌써 하시잖아요, 그죠? 네. 선배들 봐도 그냥 그렇고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누구 롤 모델로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죠? 정말 몇몇 셀럽이 아니면 못 먹고 사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예대넷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도 있어요. 불안하죠. 실제로 뭔가 정보를 얻어보려고 활동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려고 답이 있으신가요? 난 졸업하면 먹고 살 자신 있다. 답이 있으신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1년에 점심 몇 번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고민하시나요? 네. 그 점심은 무슨 돈으로 하지? 내 작품이 팔리려나? 나도 데미안 호스트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나요? 그러나요? 그런 고민을 하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술인의 복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좁은 범위의 예술인의 복지. 그러니까 예술인이 나 예술인이 나.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집단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어디 가도 예술인 집단만을 위해서 복지를 시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작품이 안 팔려도 최소한의 먹고 사는 건 해결돼 라고 하는 북유럽이나 몇몇 우리보다 훨씬 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의 예술인 복지의 개념은 실제로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고요. 국민 전반에 대한 복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예술인도 국민이잖아요. 그 말은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환경을 닦아주겠다 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얘기하는 복지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가 창작과 복지 두 가지 나눠놨었는데 창작에 대해 조금 얘기해보면요. 여러분들은 예술하고 이 예술을 하는 사람하고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분리가 안 돼요? 예술 작품의 그 사람의 가치만 있고 그렇죠. 문화나 문명이라는 건 사람이 주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만들어놓은 모든 활동들, 유무형의 모든 활동들을 문화라고 하잖아요. 네. 저 인간과 문화는 떼어낼 수가 없어요. 예술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러분들이 비록 나는 하루에 2시간밖에 작업에 투입하잖아. 4시간이면서 나머지 시간들은 딴 거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시간은 여러분들이 딴 거를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직감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 경험들, 생각들이 다 반영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작업만 보면 아 이건 누구 작업이네 라고 알 수가 있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작업이 나오지는 않죠.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맥락을 담아내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기타 소리는 누구의 기타 소리야? 그것만은 내가 이제는 안 들어봐도 이 기타는 에릭 클랩튼의 기타 소리인데. 그리고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는데 영화를 보면 저거 영화는 왠지 누구 감독일 것 같아. 조금 더 들어가면 저 촬영 감독은 누구겠네. 네, 저 시나리오, 저 대본은 누가 썼겠네라는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창작이라는 게 작품에 투입되는 돈만 지원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람에게도 투입이 돼야 될까요? 시인이 시를 쓰는데, 그죠? 시인이 시를 쓰는데 원고지만 주면 시를 쓰나요? 원고지만 펜만 주면 시를 쓸 수 있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를 쓰려면 먹고 가끔 울적하면 술도 먹어야 돼요. 울적하면. 그리고 영감을 받기 위해서 여행도 떠나야 됩니다. 그죠? 그게 모든 게 시를 창작하는데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뗄 수가 없어요. 가둬놓고 원고지와 펜만 넣어주면 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어떠한 활동들, 일상의 활동들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창작이라는 거.
그러면 기존에는 사람을 지원하면 복지고요, 그죠? 작품을 지원하면 창작이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죠. 지금까지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 정책들은 기조가 그래요. 바탕에 깔린 생각이. 네.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사람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잠자고 기타 등등의 아주 기본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들은 국민복지로 가야지 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술인 복지로 나한테 아니야, 예술과 창작과 어떻게 예술인을 구분할 수가 있어. 삶과 예술은 다르지가 않아. 삶이 영유되지 않으면 예술이 안 나온다니까. 이런 당연한 질문을 던지는 데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관들마다 이 두 가지가 애매하게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인지 창작인지가 애매한 경우들이 우리가 더 번제된 것들. 그 최근에는 심지어 일자리라는 개념까지 또 들어왔죠. 그죠? 일자리. 예술인들의 일자리, 예술인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술인들의 일자리는 무슨 무언가요? 예술인들의 일자리는 뭔가요? 제가 청년의 일자리를 이해하겠어요. 예술인 일자리는 뭔가요 도대체? 예술 기관. 사회연대원에게 취업해서 예술활동하는 건가요? 개념이 이상하죠. 그렇죠? 삼성생명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술활동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가 도대체 예술인을 위한 일자리인지가 애매한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개념들 이 막 섞여 있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예요.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것들을 다 한번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나는 예술인인가 질문 이전에 나는 주권자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요. 그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온대요. 네. 그럼 그 국민이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네. 나는 기본적으로 예술인 이전에 꼭 선호를 가리기는 애매하지만 예술인 이전에 국민이에요. 그리고 국민인데 내가 하는 내 개인적인 활동의 주된 활동이 예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미국 적자 있나요 여기? 어쨌든 한국인이잖아요. 그죠? 나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이고 한국이라는 공동체에 사는 하나의 구성인이고요. 네. 그래서 구성인인데 법적으로 그래요. 네. 나는 기본적으로 이 한국이라는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구성원 n분의 1이에요. 네. n분의 1이고 근데 내가 하고 싶어하고 내가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예술인 거예요.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요. 저처럼 기획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는 교육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기본 베이스는 우리는 다 국민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민으로서 이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최소한의 내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복잡한 법제적인 거 만들어서 국가라는 걸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세금도 내고 네, 벌금도 내면서 굳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다 그렇죠? 여러분들 전쟁만 안 나면 법 없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 산다고 해서 크게 위험이 닥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제도나 규칙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이 국가라는 것, 사회라는 어떤 제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다.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만큼 내가 책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 내가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부분도 당연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처음에 2% 부족한 게 아니라 98% 부족한 2%밖에 못 받는 대한민국 예산에서 2%밖에 못 받는 문화예술계 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많은 예술가들이 배출되는데 왜 국가에서는 2%밖에 돈을 안 써? 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돈이랑은 한정돼 있고 그죠? 네. 나눠줄 때는 엄청 많은데 내가 일방적으로 나 이만큼 필요해라고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과 비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이 두 집단 사이에 서로 있긴 있겠죠. 내가 50, 10%가 필요해, 뭐 50%가 필요해. 그럼 그걸 조정을 하려면 내가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어서 제시해 줘. 내가 왜 2%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은 예술 그 자체에서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예술 그 자체가 뭐 당장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친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품을 발표했어요. 내가 그 작품을 뭐 컬렉션을 한다든지 또는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효용 가치가 얼마나 커지는지 데이터화할 수 있나요? 아니면 데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말로 구체적으로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나요? 힘들어요. 그죠?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에르메스 백을 맨다고 해서 굉장히 순간 기분은 좋아지만 그 기분 좋아진 정도를 데이터화할 수 있냐? 불가능해요. 그죠? 예술이라는 활동이 그런 거예요. 마케팅 이론에 보면 유명한 마케팅 학자가 인간의 욕망의 단계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단계는 생존, 먹고 사는 점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돼야 돼요. 그게 해결 안 되면 다른 건 다 안 돼요. 그 당장 저녁에 밥을 굶는데 무슨 뮤지컬이에요. 말도 안 되죠. 내가 내일 당장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데 무슨 공연을 보고 영화를 보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상황에서 인문학 아무리 교양 강요해봐야 그냥 엑소리밖에 안 돼요. 그죠? 내가 굶는데 그다음 그게 해결되고 나면 사회적으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일단 배 안 고프고 안 춥고 하면 그 다음에 내 또래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란 존재를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해결되고 나면 정말 내 궁극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뿌리 깊이 갖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자아 실현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도덕책에서 배웠던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겠죠. 모든 환경적인 요인 다 떠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걸 실현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겨요. 그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손에 잘 안 잡히고요. 제가 방금 세 단계로만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게 예술이기도 하고 인문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하고 굉장히 높은 단계. 이 두 단계가 다 실현돼야지만 그 다음 비로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뒷받침이 탄탄해야 되고요. 경제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관계들,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내가 왕따 안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차별받지 않는다든지 그렇죠? 기타 등등. 내가 뚜벅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든지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린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든지 내가 좀 잘 안 나가는 작가라도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베이스로 깔고 난 다음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시민들이 공연을 하나 보러 간다면 대단히 큰 모험이에요. 왜 모험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과 문화의 결합, 일상이 있는 예술, 예술이 있는 삶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 경지에 못 갔어요. 그렇죠? 네, 그걸 지향하는 거죠. 그걸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준비하고 있는 단계.
만약에 그게 이미 구현이 됐다 그러면 그런 단어 안 쓰겠죠. 이제. 그죠?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직거리는 굉장히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아주 최고 단계에 있는 욕망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 단계의 욕망이 이러한 환경이 구축이 안 되는 환경 내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진입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완전히 힘들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예술이 갖고 있는 그 속성 그 자체만 가지고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과 관계 맺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뭐 기업에서 어떤 제품과 연결시키면 마케팅이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렇게 합니다. 마케팅 소통. 기업에서는 에어컨 하나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 맺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놔도 이 물건이 어떤 건지 일단 알아야지 그 물건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매는 하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안 돼서 구매 못할 경우에 주머니 사정이 안 돼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의 현재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다 중복 소비예요. 중복 소비. 집에 텔레비 없는 사람 있나요? 일부 자취생들 빼고. 자기 본가에 가면 텔레비는 다 있죠. 다 있습니다. 밥솥 다 있고요. 냉장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냉장고가 그렇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매년 냉장고가 팔릴까요? 그래서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냉장고가 집마다 다 있는데 왜 냉장고가 계속 팔릴까요? 냉장고에서 망해야 되는데. 그죠? 스마트폰 여러분들 얼마나 쓰세요? 보통 2년 정도 쓰시나요? 그죠? 약간 갈아타기 하시죠. 중복. 왜 그러세요? 망가져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트렌드에 안 맞았어. 그죠? 나를 유혹하는 또 다른 자극이 생겨서 식스래, 블랙이래. 블랙 사놓고 커버 씌우는 거죠. 하얗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을 삽니다, 여러분. 골드를 그렇게 사고요. 네. 왜 그럴까? 궁극적으로 이제 중복 소비가 안 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즉, 이 기업이 못 살아남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처럼 처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텔레비전이 국산 TV가 나왔을 때 선전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때 당시 광고를 찾아보면 엄청 튼튼합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물건이죠. 일단 집에서도. 그리고 돈을 굉장히 크게 지불하고 사야 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게 빨리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게 하기 위해서 한 번 사면 평생 텔레비전을 안 바꿔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엄청 튼튼하고요. 그리고 엄청 스펙이 좋습니다. 성능이. 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 사면 해결되는구나 다 라고 생각할 정도. 근데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요즘은 제품이 뭐 스펙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든지 그렇지 않죠. 그냥 멋있는 배우를 하나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냉장고를 파는데 이승기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냉장고에 대해서 굳이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 냉장고가 뭐 전기를 얼마나 먹고요. 내지는 뭐 용량이 몇 용량이고 그런 세세하게 설명하지 그냥 이승기가 재밌게 밥을 해먹는 장면만 내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취향과 개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 이런 식의 워딩을 통해서 이 냉장고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꾸게 하는 거예요. 냉장고. 왠지 똑같은 냉장고인데 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굉장히 큰 차이 나는 걸 좀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이제 중복 소비의 대표적인 일인데 실제로 소비의 유행을 여러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정말 필요해서 소비를 하는 경우는 5%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냄비가 없으면 사야죠. 당연히 사야 돼요. 그건 정말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냄비를 산다. 근데 이 냄비를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예쁜 냄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서 약간 찌그러지긴 했는데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 없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냄비를 바꾸죠. 그럼 뭔가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때 그렇게 바꿉니다. 그게 이제 유행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과 상관없이. 근데 단계를 더 거치다 보면 그냥 소비를 하는 거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소비라는 게 거의 95%예요. 90%예요. 90%. 여러분들 소비에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전반적으로 지구인을 따져보면 그냥. 근데 그 그냥의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품이 갖고 있는 또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죠.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감성적인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런 삶으로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면서 같이 나한테 관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비를 하는 거죠. 그 소위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과소비죠. 근데 그 과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구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안 돌아갑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제품도에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숭고한 이 예술은 어떨까 한번 비교해 보죠. 예술도 중국 소비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 예술이 아름다우니까 숭고하시는 좋은 거니까 여러분 소비하셔야 합니다. 이거 먹힐 거야, 안 먹힐 거야? 절대 안 먹힙니다. 그 3년 전인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 국민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조영남 씨의 그림 때문이었죠. 조영남 씨가 뭐 그림을 하는데 본인이 그랬다나 안 그랬다나 그래서 그게 기사가 엄청 됐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니야 원래 컨템포러리 아트는 그런 거야 라고 얘기했죠. 옛날에 다 시켰었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컨템포러리 아트 충분히 개념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개념이야. 현대 미술은 원래 그래 라고 하면서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단어가 전 국민적으로 가져가요. 내용문화재된 그 단어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예술인들이 해온 모든 전시를 다 합친 것보다 그 단일 사건 하나가 훨씬 더 대한민국 국민한테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 현대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가까워졌죠. 그 사건의 진위를 떠나서 내용을 떠나서 어쨌든 그 효과 하나가 전 국민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미술 교육을 싸그리 다 짓밟아도 될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너 작업 후져 이건 예술가끼리 할 수 있어요. 너 작업 좀 후져 아니야. 하지만 그거를 사회를 대상,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제 작업이 좋으니까 봐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꾸로 얘기를 해서 이 나를 비롯해서 또는 내 가족들 크게 이 대한민국에 생활하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술이랑 더 관계 맺기 하고 싶을까? 지금까지는 예술이 계속 보여줬었어요. 다른 대상 관계 좀 맺자. 그게 안 못해지니까 2%라는 생각. 그게 아니고 거꾸로 역으로 98%를 쥐고 있는 대다수의 사회 대중이 어떻게 하면 예술과 관계 맺기를 하고 싶어 할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거대한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교양 시간에 배울 수도 있는데요.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45%가 미술품을 사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단한 거죠. 서울 시민의 몇 프로나 과연 미술품을 사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0.00몇. 그러면 미국 시민들은 예수 45%나 되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도대체 미술품을 사게 됐을까? 그 사게끔 인식을 바꾸는 환경은 도대체 뭘까? 그걸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데모하라는 게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유인해내는, 끌어내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해요. 근데 개인이 하면 그냥 개인 활동이지만 국가라는 시스템이 하면 그게 정책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나 제도가 그렇게 뭔가를 변화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담겨져야 되겠죠. 대통령이나 뭐 시장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발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그 속에 아주 깊숙이 발상보고 있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그 발언을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가시화된 어떤 제도가 나와야 되고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상과 만납니다. 내 작품과 직접 만나는 경우보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간접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그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만나는 만남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과 가까울수록 빨리 더 효과적으로 더 크게 예술과 일상이 만나죠. 그래서 문화행정 정책을 할 때 얘기할 때 보통 지원제도만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지원제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이 이 일이 어떻게 이 사회와 관계 맺게 될 것인가의 차원에서 문화행정과 문화정책을 생각을 하시면, 의논을 하시면 훨씬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가 보이시고, 즉 내가 학교라는 것은 고객이 두 부류죠. 하나는 학교라는 이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소비해주는 소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소비하는 한 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학교에 돈을 대주는, 만약에 사립학교다. 그럼 사립학교 재단이 있겠죠. 또는 모기업이 있겠죠. 네. 모기업에서 그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겠죠. 물론 아주 순수하게 교육에 대한 창업주의 의리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교를 통해서 학교한테 이루어진 여러 활동들에 대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학교가 운영하는 커리큘럼을 소비해주는 소비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같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도 소비자예요. 그럼 학교라는 이 시공간은 양쪽 소비자를 다 만족시켜야 돼요. 누군가는 돈을 대줘야 되고, 그죠? 누군가는 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 커리큘럼을 소비해줘야지 학교라는 게 존립이 가능해요. 이 돈을 대주는 쪽에서는 뭐 100% 다 민간에서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세금 얼마, 그리고 이제 뭐 기업에서 하더라도 기업에서 얼마 나눠서 되는 거예요. 50도 50이다 그러면 기업이 얘기해야 이 학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한 50% 들어줘야 되고, 국가가 얘기하는 것도 50% 정도 들어줘야 돼요. 이 학교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내는 여러분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학교가 돌립이 가능합니다. 네. 좀 다르게 예를 들면 신문, 여러분 신문 이렇게 인쇄된 신문 잘 안 보시지만 신문을 찍어내는 출판업, 언론업, 전형적인 이제 소위 최근 용어로 플랫폼 사업이라고 그러죠.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를 극단적인 양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업이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신문은 기본적으로 돌아가려면 광고를 계속해서 광고주가 돈을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광고를 실어주면서 광고비를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JTBC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광고주, 즉 광고를 내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욕망에 굉장히 충실한 매체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벌어주겠죠. 근데 반대로 보면 이 뉴스에서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나 생각이 너무 저쪽이야, 나는 너무 안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외면할 수 있어요. 너무 오른쪽이야, 그럼 너무 왼쪽이야, 너무 우주로 갔어,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 사이 이 구독이 단절되어 버리면 광고사에서 광고를 줄 이유가 없겠죠. 광고 대상이 없어지니까. 구독자 수가 많아야지 광고를 할 텐데. 그래서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많으면 광고 많이 들어가고 유튜버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없으면 광고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양쪽을 절묘하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본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가 만들어낸 직접적인 어떤 뭔가를 가지고 이 소비자들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냉장고 광고 말씀드렸죠. 스펙 가지고 만나지 않는다고. 그 브랜딩, 가공의 이미지로 만나는 거예요. 예술이 시민과 만나는 지점은 첫 번째 작품이 아니고 이 사회를 갖고 있는 예술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 시스템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서망미술연극, 영화, 문학, 기타 등등에서 예술 관련한 공부 프로그램을 혜택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죠. 가끔 방과 수업이나 특과 활동이나 또는 시간에 정규 수업이 아니고 아주 별도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옵션적인 수업을 가지고 아주 그냥 후색 맞추기 정도의 예술 활동들에 대한 교육만 받아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이 예술과 만나는 첫 그거예요. 즉 정책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주 돈이 많으면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갖춰지고 있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해요. 그죠? 네. 책으로 보호를 보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보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막연하게 갖고 있는 이런 신상 이미지들이 과연 진짜일까를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전제하에 공적인 교육 커리큘럼, 시스템 정책까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제일 핵심은 그 정책이나 제도 중간에 매개하는 그 플랫폼을 이 어떻게 변화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가 키워드입니다. 조금 너무 개념적인 얘기를 해서 지루하실 텐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얘기를 해봅시다. 사례를 들면서 중간에 제가 얘기할 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바로 손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제가 지식 수준이 높지 않아서 막 어려운 용어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가까운 얘기부터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이라는 기간 거의 2년이든 4년이든 아니면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뭐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죠. 네. 기간 동안 아직 법적으로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예술인이 아니고. 그러면 예술인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천천히 고민하셔도 되니까 고민하시고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한테 내가 당사자인 국가가 당신 이쪽 분야의 당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교육 분야잖아요. 교육 분야의 당사자인데 그러면 그 당사자라고 인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내가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걸 하나씩 부딪혀 보는 방법. 그걸 영역만 그대로 바꾸면 여기 예술교로 그대로 바꾸면 똑같이 메뉴를 적용되거든요. 모든 기관과 정책은 작동되는 책은 똑같아요. 로직은 똑같습니다. 단지 그게 담고 있는 내용과 감성적인 부분들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대상이 다를 뿐이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등록금 필요하시면 어디로 가시나요? 장학재단. 장학재단. 그러면 생활비 필요하시면 어디로? 생활비 장학재단에 주시나요? 네. 대출 형태로. 이 둘 다 대출이죠. 그러면 알바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알바 자리가 필요할 때 지원해주는 기관들 있나요? 일자리 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가보신 분?
일자리 지원센터는 어디 있나요? 일자리 지원센터가 거대한 크기로 단독으로 있기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중앙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는 동네 가시면 돼요. 동사무소. 동사무소나 구청을 가시면 내가 이제 예술인이 아니라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예술인을 지원해주는 아니지만 학생을 지원해줘. 여러분들 청년이고 학생입니다. 관련 어쨌든 공동체의 실생활 관련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요걸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는 자퇴하고 난 다음에 전업인으로서 예술을 활동할 때 해당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등록금은 이제 어떤 교육, 예술인 교육에 대한 부분이겠죠. 근데 여러분 졸업하고 나면 교육이 필요 없나요? 스스로 교육할 필요가 있죠. 재교육도 필요하고 자기 리서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구 사업들을 연구 활동도 해야 되겠죠. 내가 더 발전하려면 예술인 교육 또는 재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비, 아까 뭐 먹고 사는 점에 대한 불편들이 있을 수 있죠. 당장 알바도 안 구해지고 여러 가지. 다음부터 바쁜 이렇게 되는 것도 긴급하게 작지만 어쨌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생활복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바. 어쨌든 내가 창작 활동만으로는 물론 내 작업 팔아서 냉장고만 팔기 때문에 어쨌든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내가 주로 하는 창작 활동은 아니지만 그 창작 활동을 버텨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알바들, 알바들을 또 지원해주는 예술인 단기 또는 장기 일자리 지원을 굳이 크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예술인 교육이나 재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엄밀히 얘기하면 사회적인 거 예술인들의 일방적인 요구죠. 때문에 아직은 관련한 전담 기구가 없어요. 하지만 각 부처마다 예를 들면 문체부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예술복지재단이나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기타 등등의 여러 기관들에서 부분적으로 프로그램 형태로 개별화된 몇 개의 프로그램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사항이 있습니다. 무료로 제가 재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내 작업을 하는데 리서치가 필요한데 저기 안동에 가서 경북 안동에 가서 저기 전통 차례, 전통 대사, 전통 어떤 생활 거주 문화에 대한 리서치를 내가 해야 돼. 내가 자비로 돈도 없고 관련한 정보도 부족하니까 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 했을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몇몇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기인 분도 있고 단기인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으로만 존재하고 있죠. 이 기간 딱 찾아가면 되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펀드들이 그리고 생활비 아직까지 내 자존감을 지킬 만큼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어느 직업이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술인들은 사실 자발적 실업 상태잖아요. 그 현생은. 자발적 실업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선택한 실업이에요. 그 말은 기존의 취업의 조건하고 내 삶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규정해 놓은 그런 틀그램은 나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합이라는 게 있는 자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네들이 규정해 놓은 자발적 실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내가 나는 사실 실업이 아니에요. 내가 업을 잃지 않았다. 남들처럼 출근만 안 하고 있지. 내 업은 예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점점 커질 텐데 어떻게 커지냐 그러면 어느 단독 기관에 딱 정해서 이 단독 기관에 오시면 A라는 기관에 오신 거 딱 해결되는 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주 근거지에 이제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또는 문화재단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생활 밀착형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에서 국가로부터
이 예술인 복지라는 명목으로 돈을 이렇게 받아와서 예, 창작과는 관계없이 작품 안 만들어도 돼. 그걸 전체적으로 달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문화예술위원회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복지자는 직접 찾아가야지만 해결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거지 지역에서 그러한 네트워크들이 점점 더 강화되도록 요구되어져 있고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예술인의 삶과 생활과 예술은 분리되죠. 그래서 점점점 이런 식으로 꼭 예술 창작 지원 기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국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미 넓게 깔려져 있는 거 공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지역문화재단이라든지 중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공 예술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많죠. 제일 아주 식상한 작업이 벽화 그리기, 벽에 벽화 그리기, 도시재생이라는 명목하에 벽화도 그리고 뭐 이렇게 아주 허름한 건물들 공짜로 몇 년 쓰게 해주고 나중에 쫓아내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하는 예술 사업이 아닌데 그냥 지역민 복지 사업이에요. 시민 복지 사업인데 꼭 예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어쨌든 그 공간에서 하게끔 하고 간신히 먹고 사게끔 정도 해주는 정도의 사업들이 있죠. 아직은 그 수준입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라든지 그 이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커지냐 그러면 직접적인 예술 활동이 아니고 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아까 정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죠. 얘기들, 그 얘기들을 정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들을 맨날 그림만 그린 사람이 갑자기 자 문화정책을 만들어보세요 하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맨날 문화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맨날 그림만 그리는 사람한테 맨날 자기들이 썼던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서로가. 너무 어렵죠, 그죠? 네.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걸 중간에 해석해주고 번역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해석해주고 그들의 언어로 다시 풀어주는 작업들도 필요해요. 네. 그리고 아까 런던의 45% 시민들이 이제 미술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조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네.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또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실제로 이게 반칙한 건가? 뭔가 일단 들었을 때 좋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 근데 그 부작용이라는 게 예술가 입장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이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술 입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또 따로 예술가들이 정리해서 하는 게 맞겠죠. 네. 나는 우아하게 그림만 그릴 테니까 이런 것들 너네들이 다 알아서 해. 이거 난 지원만 해줘.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나는 우아하게 기업만 운영할 테니까 나한테 자꾸 이런저런 기업 윤리 강령이라든지 사회적 책무를 이런 거 얘기하지만 난 그냥 돈만 벌 거야 우아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다 함께 살기 때문에 싫든 좋든 어쨌든 합의라는 걸 해야 됩니다. 독단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리고 최근에 2017년도군요. 예술인 선언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예술인 선언이 자카르타에서 나왔어요. 자카르타 예술인 선언이라고 하는데 17년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 활동의 정의에 대한 얘기예요. 뭐가 도대체 예술 활동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예술 활동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겁니다. 여전히 아직 대한민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전통적인 개념에서 창작품을 만들어내서 감상과 향유의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카르타 선언에서 중요한 것들은
정치적인 발언. 그러니까 예술이 갖고 있는 미학이 목적이 아니고 정치적인 발언 그 자체가 목적인 것도 예술로 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술의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까지 담아내는 이런 게 예술, 이것도 예술입니다라는 선언이 있어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지금 다루고 있는 예술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아주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보다 사실 좀 많이 이렇게 앞서가 있습니다. 논의하는 내용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수위가 그죠? 네. 굉장히 앞서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가 이 얘기가? 예를 들면 1960년대 초반에 이제 초반이군요. 초반에 어느 날 화가가 그림을 안 그리고 본인이 빨갛고 나서 분칠해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자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 몸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굉장히 센세이션이셨겠죠. 아니 전시 보러 오고 있는데 앞에서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건 굉장히 저게 뭐야? 저게 미술이야? 예술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너무 뭐 그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건데 당시 어떤 현상들이 처음 이 사회에 던졌을 때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뒷시장의 변기 같은 것도 저는 아직도 좀 그래요. 변기를 이렇게 마트가 사와가지고 뒷시장 사인 딱 안 하고 작품입니다. 좀 웃기잖아요. 웃긴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난 그걸 예술을 용인하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예술, 개념예술들은 다 그래요. 네. 사실은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를 살짝 벗어난 수준의 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높다 낮보다 낮다 얘기 아닌가 다른 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른 결이라는 게 굉장히 소수. 그게 예술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계속 담론화해내고 이슈화 시켜내고 그게 조용한 사건이든 뭐 맨스트림 사건이든 다 좋아요. 네. 어쨌든 이슈화 시켜내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지 간에 공교육 커리큘럼이나 공적인 정책 속에 녹여내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걸 주장해내는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예대니까 더 좀 필요한 거죠. 사실 예대넷은 자체적으로 뭘 생산해나요? 예대넷에서 하는 활동들, 생산 활동들은 뭔가요 도대체? 일단 예대넷에서 하는 활동들은 컬렉션이 안 된다. 살 수가 없다. 손에 안 잡힌다. 맞죠? 그죠? 맨날 얘기만 하고 가끔 리포트 같은 걸 만들어요. 그죠? 그걸 분석해서 만든대요. 네. 만들어서 그걸 그냥 막 뿌려요. 그런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 자체는 가치가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시민들과 예술이 만나는 중간 과정에 있는 어마어마한 정책과 제도, 문화 행정 속에 그런 것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런 활동들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아주 좁은 의미의 창작 활동 외에도 예술과 관련한 활동들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많아지고 그리고 뭐 조금 뭐 대반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광고나 마케팅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인 작업이고 그리고 틀 자체가 굉장히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작업 자체가 근데 어떤 능력과 만나도 굉장히 잘 서로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거죠. 네.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방위적인 영역에 다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 관련 활동들이 예술인의 정의보다 훨씬 더 많고요. 네. 그리고 가지수는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양 자체가 아직 부족해서 전통적인 개념의 창작 위에 뿌리를 내는 여러 가지수들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근데 이 뿌리는 가지들이 갖고 있는 양, 각자 갖고 있는 양의 규모가 아직은 굉장히 미미해서 이게 이제 거대하게 사회적으로 예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안 되는. 하지만 앞으로는 더 될 것이다. 뭐 4차 산업革命 혁명 얘기 나오면서 AI 예술을 하더라. 그런 좀 이상한 얘기 말고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소비 대상으로서 예술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고의 그림인지 이 진짜 이 고의 그림인지 AI 그림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AI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술 자체를 소비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고가 갖고 있는 브랜딩이라는 가치를, 고의 브랜드 가치를 내가 그냥 소모한다, 소비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투자라는 개념은 중요한 겁니다. 진품이냐 가짜냐 이 개념은.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술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가 향유를 하든 소모를 하든 상관없어. 그건 그냥 나의 궁극적인 생활 속에 나오는 그냥 어떤 충분히 뿐인 거야. 그게 시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소비가 되든 많이 팔리든 안 팔리든 아무도 안 보든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술은. 그렇죠? 그게 독립예술 아닌가요? 독립이라는 게 그런 게 아주 그런 겁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 좀 힘들어요, 사실은. 미성년자일 때는 내가 성년자들부터 좀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관계 맺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관계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권리이자 또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받아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만들어내는 작업들, 결과물들에 어떠한 것들이 담겨져 있느냐의 부분은 다른 문제인 거죠. 그 생각을 도움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작업인 거죠. 내 작업하는데 교수님의 생각이 지대하게 반영되는 작업. 그건 저는 예술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술가로서의 최소의 자존감, 그리고 그 예술 작업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죠. 그래서 그 한때 영국의 YBA죠,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YBA 작업들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전국의 대학에서 미술대학 졸업 발표회 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작품들이 졸업작품을 거의 다 채워버리는. 그냥 안타깝죠. 그건 비록 내가 졸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예술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직 누군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정도의 거지, 그걸 가지고 독립예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예술이라는 숭고한 활동, 숭고하다는 개념이 막 격이 높다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나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을 텐데 그 시선을 다 무시할 만큼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와 가장 맞닿아 있는, 내 존재가 부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예술이고, 그 예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교육도 받게 되고 개인적 공부도 하게 되고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관계 맺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외부랑 내가 갖고 있는 그 줏대라고 그래야 되죠. 내 고유성,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고유성이 흔들리게 되면은 관계 맺기 할 때 제대로 된 관계 맺기가 안 됩니다. 종속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는 기간이 아마 예술이다. 학생이라는 신분, 법적인 신분 내에서 여러 가지 실험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충실히 실험해 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졸업 후에 다르더라라는 제 개인적인 경험치, 주변의 동료들, 선후배들, 자격자들 보면 명확하게 지구를. 그래서 문화행정이나 문화정책, 문화예술계 어떻게 작동되느냐를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맨날 뭐 교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학내에서 뭐 공모전 하는데 뭐 얼마를 주고 이런 지원의 개념 좀 벗어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술인보다는 국민,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국민예술이 있는 세계, 존재론적인 세계에 대한 개념으로 문화행정과 문화정책, 예술 지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여기까지 준비한 썰은 마감을 하고 질문 사항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2%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되게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최근에 읽었었던 그런 책들 속에서 사실 예술인이라고 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뭔가 다른 뭐랄까 이제 상업적인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결국에는 예술가는 탈취의 대상 그런 것들을 문화나 이런 뭔가들을 융성하게 하지만 좀 탈취의 대상이라서 결국에는 예술가가 생산하는 가치들을 예술가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자본들이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는 그런 책들을 좀 읽었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하는 요즘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조금 사실을 많이 얘기해 주고 결국에는 뭔가 우리 에덴넷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런 역동 가능성, 역동성을 통해서 뭔가 바꾸는데 사실은 뭔가를 해야 된다. 이전과는 뭔가 좀 거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좀 사실 많이 들었고 좀 동감을 좀 많이 사실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에덴넷에 모인 사람들이 그래도 뭐랄까 그냥 예술 대학에서 그냥 수업만 듣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그래도 좀 뭔가 공공성이라던가 아니면 사회 뭐 국민 뭐 예술가로서의 최소한의 일종의 뭔가 공동체로 영역의 윤리적 감각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조금 우리가 무엇을 조금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사실 많아요. 그럴 때 이제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저조차도 좀 한계를 느낄 때는 저도 잘 모르니까 물론 그런 불만 정도까지는 있겠지만 무엇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조금 뭔가 어쨌든 이제 오셔서 좀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방송 속에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 아마 기획 어쨌든 커리큘럼에 기획 네 또 하나 있어요. 들어있죠. 네.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원래 하는 일이 기획자니까 여러분들 기획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기획에 대한 정의 계획을 정의내리면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하기 싫은 거예요? 아예요? 네이버나 네이트에 물어보면 기획 키면 뭐 이렇게 나와요. 뭐 어떤 아이디어 단계에서 구체화시켜서 상품을 만들어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획은 그거는 뭐 일반적인 제품을 찍어내는 공장을 하는 기업에서 쓰는 거고 우린 예술이니까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획을. 당신이 하는 문화기획은 도대체 뭐야? 그거에서 저는 욕망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욕망하고요. 습득하고 과정 이 세 가지가. 근데 욕망은 중요한 게 누구의 욕망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기획이 욕망을 설득해가는 과정이라고 스스로 정의했는데 그러면 누구의 욕망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냐? 아니면 내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욕망이냐? 아니면 우리 사회가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욕망이냐?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누구의 욕망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설득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술활동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요? 내 작품이 좋으니까 사가라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내가 하는 이러한 예술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예술작품 활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시를 쓰는 이유, 내가 소설을 쓰는 이유, 내가 세상한테 던지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작품으로 세상에 던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 난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 얘기 들어볼래? 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라고 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죠. 네. 정치인들은 정치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설득,
아까 얘기했던 마케팅일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물건을 찍어서 바로 화폐화같이 돈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비즈니스에서는 과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끄트오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과정이라는 단어를 쓴 건 문화예술은 바로 돈으로 환산되지 않아도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데이터로 환산시킬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실제로 그 가치가 얼마인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돼서 그 분석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예술인한테 뭐 2호반 2호반짜리 그림 전시했는데 이거는 얼마니? 작품가 사고 싶은데 얼마니 물어봤을 때 참 답답하죠. 있는 만큼 줘. 네가 생각하는 가치를 내놔봐. 그죠? 네,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작업에 대해서 내 작업이 얼마일까를 환산하는 거, 그 말은 내 삶이 얼마짜리 삶일까를 환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좀 제가 극단적으로 부풀려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내 삶을 얼마나 주고 사고 싶어할까? 왜 내 삶의 가치와 스티브 잡스의 삶의 가치가 다르지? 시간당 가치가 왜 다를까? 좀 웃기잖아요. 그죠? 아주 궁극적으로 질문해 보면 굉장히 웃기면서도 굉장히 그죠? 질문이 되는 질문입니다. 나의 1시간 노동 단가와 왜 스티브 잡스의 1시간 노동 단가가 다를까? 왜 A라는 사람, 한국에 있는 A라는 사람의 작품 호당 가격과 데미안스티 호당 가격이 왜 다를까?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고요.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다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서로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저는 문학이. 그래서 아까 우리 심민준 의원이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 화두를 잡아서 여러 가지 고민해 볼 것이냐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 뭔지를 한번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대넷이라는 이런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만들어진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활동들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고 이걸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부분 좀 진짜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리뷰가 됩니다. 그죠? 내가 활동하고 있는 게 잘하는 짓인가?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 옳음이 어떤 방향에서 옳은 건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내 삶에 대해서 함부로 가격을 매기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당신이 내 삶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변에 기본적으로 아주 큰 개념을 바로 접근하기는 힘드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런 개념적인 것들은 계속 그냥 고민사업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갖고 가시는 건데 그게 조그만하게 이제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만한 개념을 이 쌓여서 툭 튀어나온 요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빙산처럼.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평소에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거의 막 98% 되겠죠. 지금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건 거의 1%거든요. 이런 98%, 9%의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서 도출된 것들인데 그 트렌드 디코더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됐어요. 만들어진 지가, 생긴 지가.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마케팅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 내지는 왜 올해 유행 색깔이 이거였지? 왜 2019년도 트렌드는 왜 핑크였을까? 예를 들면 그리고 왜 A라인 스커트가 유행했을까? 왜 스마트폰 사이즈 크기가 예를 들면 작년과 다르게 특정한 사이즈에 집중됐을까? 소비자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이런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다.
이 현상들이 드러나게 된 배경에 대한 근거에 대한 것들을 역추적해서 이제 그걸 데이터화해내는 지금 이제 트렌드 디코더라는 직업이 있거든요. 네. 얘네 소수의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겁니다. 나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2021년도 패션 트렌드는 뭘까? 미리 예측을 해야지 기업에서 옷을 디자인하고 미리 제품을 뽑아내지 않겠어요? 그죠? 예측을 어떻게 할까요? 트렌드 디코더들의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트렌드 디코더들이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굉장히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만 하나씩 다 취합을 하는 거예요. 쭉 취합을 해서 그 하나의 관계성을 계속 분석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관념적인 것들만 계속 치면 절대로 생각의 발전도 안 되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민이 풀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일단 눈에 드러나 있는 것들, 현상들을 하나하나씩 예술 작업할 때는 리서치 하듯이 수집하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 현상들이 왜 발생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그 미술인들의 그 대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업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하루에 뭐 460만 권을 이렇게 페이를 책정해주고 문제가 됐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죠?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술작가들 초청을 해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전시 기간이 뭐 한 달 있는데 한 달에 한 4만 원 매출을 준 거예요. 작가 필요. 상식적으로 납득을 못 하시겠죠. 그죠? 아니 하다못해 최저시급만 받아도 편의점 내가 알바를 해도 시급 8,000원 몇 백은 받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작업했는데 4만 몇천 원 주냐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루 일당이 400 몇십 원일 수가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하겠습니다라고 끝날 게 아니고 왜 저러한 현상들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왜냐 그러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무하는 큐레이터들이나 여러 관료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을 듣고 당당하게 입사하고 굉장히 치열한 스펙을 갖고 있는 분, 대부분 박사 이상이에요. 그죠?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맹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저렇게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왜 저러한 결정을 하게 됐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야 됩니다. 저는 병신들이 할 게 아니고요. 이 단어는 이하 발언은 죄송합니다. 저는 바보들하고 그냥 무시할 게 아니고 그렇게 끝나게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질까? 구체적으로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리서치를 해보셔야 돼요.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까 우리 시민위원이 것처럼 그러한 거대한 것들에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이겁니다. 쌓여있는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답을 찾든 안 찾든 그러한 훈련들이 돼야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두뇌가 뇌 근육이 발달한다고 그러죠. 뇌 근육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사안들이 발생할 때 또는 내가 어떤 사안을 예측을 할 때 그리고 또는 내가 어떤 발언을 하고자 할 때 이 발언이 이 작품이 이 프로젝트가 이 사회에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내 발언을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탐구하기 시작하시면 아주 사소한 것들 저또 이제 가치적인 부분들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보면 이제 문화재단 어디 문화재단 이런 것도 되게 많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있고 그거 외에 또 저는 시각예술이니까 이제 뭐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 혹은 뭐 국악이라고 하면 뭐 국립극악원 그다음에 뭐 음악이라고 하면 뭐 서울시립음향악단 그런 것들의 일종의 기관들 있잖아요. 문화예술 기관들 전문 기관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엘리트적인 되게 전문 기관들과
일종의 문화 기관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각 기관마다의 욕망이 조금 다르다라고 뭔가 그리고 그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좀 해주셨는데 그런 뭐랄까 문화재단 내에서도 뭐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아니 뭐 우란문화재단이나 뭐 수립문화재단처럼 되게 이제 사설에서 세운 그런 문화재단들 그런 것들이 되게 혼재되어 있어서 좀 뭐랄까 처음에 이제 그걸 접했을 때 되게 그게 모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곳들의 각각의 기능이라든지 어떠한 가치들인 건지에 대해서 조금 해주시면 또 학생들에게 좀 얘기 좋지 않을까. 뎁스가 잘 안 읽힌다는 얘기시죠. 네. 그러면 조직도 체계도 위계 체계에서요. 수직적인 거는 제시할 텐데 일단 그 대한민국이라는 추상적인 국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가가 돌아가게끔 여러 가지 행정 구체들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업무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교육부, 그렇죠? 그런 문화부가 있을 거고요. 문화부, 그다음에 뭐 노동부가 있을 거고, 뭐 환경부 등등등등 그 일을 다루는 기관의 체계를 얘기합니다. 예. 교육에 관한 일을 다루는 교육 쭉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소위 장관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 부처예요. 그 밑에 이 교육부가 직접 모든 교육 업무를 관장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지역도 다 퍼져 있고, 그리고 대상도 다 달라요. 그리고 교육부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교육 정책 전문가들이지 교육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교육 전문가들은 선생님이나, 그죠? 교사나 또는 여러 가지 그 관련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다 수행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지만. 정책을 만들어서 뿌려주게 되면 실제로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내서 그건 규칙이죠. 규칙을 만들어내서 뿌려주게 되면 이걸 이제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것들이 있겠죠. 네. 그게 이제 학교일 수도 있고요. 네. 또는 각종 뭐 서울시 같은 지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나 지자체. 초중 고등학교 같은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지역민들의 교육에 대한 그렇죠.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문화부로 좀 바꾸다 보면 문화예술 정책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튀어나옵니다. 문화부에서 있잖아 나오는데 그럼 그 정책을 수행할 정책의 영역들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 지원도 있을 수 있고 뭐 예술인 복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예술인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대국민 일상의 국민들이 예술 향유에 대한 문화 향유에 대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향유를 어떻게 보급을 잘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일에 맞게끔 기관들이 하나씩 일을 맡아서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르코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창작에 집중하는 거죠. 이 같은 작품 제작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 같은 경우는 아까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는 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문화에 있는 날 사업, 추진단, 그걸 또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법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걸 또 받아서 하는 또 하부 단위의 또 여러 가지 단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 하부 단위들은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가는 개념이 아니고 있었다 없어지고 있었다 없어질 수 있어요. 사업이 종료되면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요 기관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방금 예를 들은 서울문화재단 뭐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다른 것들을 다 떠나서 이 기관들 간의 연계성을 보시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들어가시면 어쨌든 최상위에 나와 있는 기관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일단 어쨌든 간에 1년 예산
정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2%를 따오게 된다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한다 이렇게고요. 어느 기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고민한다 이렇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조직도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 그러면 저기도 보시면 이 과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 대학교 관련해서는 어느 과에서 맡고 있지? 궁금할 수 있죠. 네. 그럼 조직도 보시면 과들이 각 과들마다 업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관련한 것들로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매니지먼트라는 또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나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국립국가관. 국립국가는 어디서 운영하는지 아세요? 예술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국가관은 예술전당은요? 세종문화회관은요? 그럼 남산국악단은?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공연장들이 있죠. 일반 민간 공연장이고 공공공연장들은 공공공연장을 어디서 운영하지 찾아보려면 문화체육관광부 들어가 보면 돼요. 그래서 공연장이나 공연 시설 지원 관련한 과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연장들이 쭉 뜹니다. 그리고 저기는 안 떴는데 어쨌든 공공극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일부는 그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공연장이고요. 일부는 이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문화부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누구 손을 거치지 않고, 즉 서울시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 대학도 교육부에서 대부분 다 관할하지만 문화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대학도 있죠. 몇몇 대학들이 있죠. 한예종이라든지.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고 문화부에서 관할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보낸 규칙이나 커리큘럼을 개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학교 평가라든지 여러분들의 학력 평가라든지 내지는 신입생 맞죠? 신입생 모강이라든지 선발 요건이라든지 졸업 규칙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기존의 교육부에서 대학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내려보낸 지침을 과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문화부가 만들어낸 지침들을 따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연히 대학은 똑같은 대학이지만 사실 운영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게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돈은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투입돼요. 다 똑같이. 근데 그 돈이 어디를 거쳐서 가느냐, 교육부를 통해서 가느냐, 문화부를 통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운영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기준, 규칙들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너네 학교는 뭐 어때? 우리 학교는 이런데 우리 한예종하고 왜 우린 달라? 부럽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왜 다른지 찾아보세요.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운영 관리에 대한 목적이 다르고요. 문화부가 갖고 있는 교육, 예술교육, 대학에 대한 그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부 규칙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과들마다 이제 각 기관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큰 복지에서 국가문화정책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국가문화정책은 매년이 아니고요. 그 정부가 이제 한 번씩 바뀌잖아요, 5년마다. 그죠? 그래서 매년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가문화 비전이라는 게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정부가 가동되는 5년 동안,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문재인 정부가 가동되는 5년 동안 또는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국가문화정책을 이끌어갈 겁니다. 를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요. 그게 이제 국가문화비전이라는 건데, 이 국가문화비전을 통해서 그 다음 하부 단계 이제 법이나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비전에 블레이트 사태도 있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앞으로 이런 게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겠다. 뭐가 필요하지?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겠죠. 그런지 못하게. 네. 그리고 그걸 미리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국가 민주협정에 담겨 있으면 그 관련한 이제 법규나 제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들은 누가 하느냐 하면 문화부에서 하게 됩니다. 문화부에서. 근데 이 부분을 문화부가 다 하는 건 아니고 문화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지만 이 영역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이 영역에 굉장히 집중된 걸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이 영역, 공유나 교육이나 복지나 각각 좀 다를 수 있죠. 그 이슈 자체가 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네. 그러면 그 이슈에 전문화된 이 하부 기관으로 이 법제도를 만드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보다는 서울시문화재단이 훨씬 더 이 제도에 부합해. 네. 그럼 서울시문화재단에서 이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문화부에다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 문화부에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검토하게 되고 이걸 국회라는 곳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법인용 국회, 연대한 정책이면 자체적으로 다른 부처랑 협의해서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가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비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법은 아니에요. 그냥 비전이에요. 보고서에 보고서. 향후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얼만큼 충실하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냈느냐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정보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문화비전뿐만 아니고 정부는 각 영역, 국민복지비전이라든지 국민교육에 대한 부분, 국민 일자리에 대한 부분 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진할 것이나 로드맵을 미리 보여줘요. 보고서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보고서 낸 거 보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야 보고서는 냈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 잘 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책 전달 체계가 분명히 수직적으로 존재를 해요. 아주 문화부, 문화예술위원회, 그다음에 재단, 공연장들, 기관들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기존적인 수직적인 제도 사이에 중간중간에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특이한 방식의 어떤 작동 로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기존에 없던 방식의 새로운 작동 체계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협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면 예술인들을 위한 성폭력 대책법을 만들겠다. 뭐 학교나 학원이나 이따 등등에서 또는 동아리에서 어쨌든 그 성폭력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 물론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지만 국회의원들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그 법에 실제로 수혜를 받는 겁니다. 예술인들이 의견들을 모아서 법을 구성을 해요. 근데 그 의견들을 모아서 법을 구성하는 테이블들이 있겠죠, 그죠? 이 테이블들을 문화부가 됐든 고밑 기관들이 됐든 이 테이블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 직접 들어와서 자기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발언하세요. 하시고 그 발언을 잘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 가서 법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사실 없던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대학에서 아마 지금 그것 좀 싸우고 있을 텐데 예전에서 학교에서 내가 수강 신청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나요? 그 커리큘럼을 짜는데 나는 이 커리큘럼이 필요해요. 난 이거 듣고 싶어요.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대학이 운영되는 체계 내에서는 참 힘들어요. 그렇죠? 뭐 기획처가 있고 학교, 대학 재정을 운영하는 재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여러 가지 운영을 받는 운영과가 있을 텐데
그럼 이 커리큘럼 누가 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짜는 게 아니죠. 짜져 있는 커리큘럼 수강증하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커리큘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작동 체계가 아니고 별도의 일종의 별동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존의 조직사에 들어가게끔 해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학교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교 직원으로 일할 생각도 없어. 단 내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굳이 내 생각 전달하는데 내가 굳이 학교에 취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도의 이런 테이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그 필요한 요구들을 감안해서 기존의 조직 내에서 내가 굳이 이 조직에 안 들어가도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즉 거버넌스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 활동 중 하나가 이제 예전에 같은 활동들이 있거든요. 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뭐 이 체계를 알다 보면 점점 더 정치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왜냐 그러면 내가 누군가 설득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예요. 그리고 이제 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 미학은 끊임없는 선택을 강요하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선택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게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은 과정 그 자체가 정치적이다. 정치라는 건 선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한 정치의 끝을 달리는 게 예술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네, 그래서 뭐 그걸 뭐 아주 이상한 정치인들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이상해서 그렇지, 개념 자체는 괜히 나쁜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당연한 개념이고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정치라는 개념을 계속 이제 인식하게 되고 관련한 이제 활동들도 이제 계속 생각하게 되죠. 아무튼 뭐 그런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좀 권하자 그러면 제가 왜 굳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한 2주에 한 번 정도, 여러분 지금 대학생 1, 2학년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방금 오늘 얘기했던 기관들 있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예술인복지재단, 그리고 뭐 예술경영지원센터 이 정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그래서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새 소식 뜬 거, 새 소식 공지창, 새로운 소식 올라온 것들만 이렇게 전부 나라 전에 사람 소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대충 이러한 것들이 이 기관에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요즘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오늘 얘기한 문화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네, 돈이 쓰이고 있구나. 라는 정도를 알게 돼요. 네. 그런 훈련 습관을 가지는 없나요? 궁금한 게 없던지 너무 완벽한 설명이었는데 애초에 의미 없는 강의였던지 또 없습니까? 네. 그 트렌드 디코더들이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었는데 네. 그게 욕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이 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트렌드 디코더들이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드러나 있는 현상의 맥락을 쫓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욕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내가 저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그 2016년도인가 전국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졸업하고 나면 뭐 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창업하고 싶다. 거의 70몇 프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드디어 이제 실리콘밸리가 되는구나. 75% 답한 것 중에서 75%가 카페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른 형태의 실리콘밸리가 탄생하기 때문에 카페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르헨티나를 가서 콜롬비아를 가서 너무 맛있는 커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 며칠 고민하다가 트렁크에 싸가지고 옷을 다 버리고 트렁크를 그대로 채워준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백 가서. 근데 이제 내가 너무 맛있던 커피를 경험했는데 이걸 내 주변에 같이 나누고 싶은 이 커피 맛을. 그래서 카페를 차렸어요.
근데 카페를 차렸는데 이게 맛있다는 걸 어떻게 알지? 중요하거든요. 이게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 이거 어떻게 알지?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활동합니다. 예. 백선생 같은 사람도 활동하고요. 예.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활동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 디코더라는 개념은 그 직업분들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최대한 데이터 가능할 때까지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란 스커트가 유행하기 전까지 그게 관계를 영향을 끼친 어떤 사건들을 또 발견해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친 사건들도 발견해냅니다. 그걸 계속 역추적해내서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이게 답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논리적인 추론과 논리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그 관계들의 최종 단계까지 찾아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관관계를 로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체에서는 그러면 이 원래의 아주 기초라고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요인들이 있겠죠. 이 요인 때문에 결국 노란 스커트라는 게 유행이 됐어. 라는 걸 내가 만약에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내가 패션 트렌드를 미리 예측을 할 때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니까 여기서 만드는 로직을 대입시킬 수 있겠죠.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입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로직을 따라가서 나오면 답이 가지고 내년에는 긴 빨간색이 통스커트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어떤 계획,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다. 그게 맞다 안 맞다, 선택이다 안 선택이라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래서 오너가 또는 그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회사 창업주가 사장님이 그래 뭐 다 훌륭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데 난 그 선택 안 할래. 나는 안 그래 얘기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어쨌든 내가 추론할 수 있는 내가 어떤 불안전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예측해보고 가늠해볼 수 있는 로직을 만들어준다는 게 트렌드 디코더 하는 일이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욕망을 설득해내는 과정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소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많이 쓰니까 기획서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작업 기획서, 전시 기획서, 뭐 공연 기획서 많이 쓰게 됩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기획서를 왜 쓸까요? 기획서를 쓰는 이유. 그래 학점을 주니까. 기획서를 쓰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전시를 했을 때, 막 오픈했을 때 또는 공연을 딱 무대 올렸을 때 내가 예측했던 관객들이 올지 또는 내가 예상했던 반응이 관객들부터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미리 예측해보는 거예요. 내가 100호짜리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10개를 하고 싶은데 나 졸업 전시할 때 내가 남은 기간이 지금 2년이야. 뭐 2년 전에도 저는 나한테 남은 기간이 2년인데 나는 2년 뒤에 졸업할 때 100호짜리 그림을 10개를 전시하고 싶어. 한 개도 교수님한테 안 까이고 10개 다 하고 싶고 이런 욕망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계속 모아서 그 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시를 해서 대박 깨져보지 않고 그 전에 미리 깨져보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세운 욕망의 꿈이 실현이 되려면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획서예요. 그래서 뭐 강점, 약점 분석해서 뭐 여러 가지 용어들 많이 나오죠. 스와트 분석도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게 그냥 이 페이지는 그냥 들어갈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나 어떤 일을 세상에 던질 때 내가 지금 기대하는 막연하지만 기대하는 것들을 제대로 구현해 줄 수 있을지 미리 굉장히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해보고요.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을 미리 파악해보고 그걸 극복해내는 방안들을 미리 짜서 최소한 그런 어떤
데미지들을 줄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100만 원 가지고 어떤 커리큘럼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프로젝트를 그래서 100만 원 모았어요. 자 시작해보자. 근데 한 5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결과는 대박 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간에 프로젝트가 스톱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100만 원가 가능할까? 라는 걸 기획서라는 작업을 통해서 미리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350만 원이 나오네. 이 수 있어요. 했었더니 아니 100만 원으로 불가능해. 그 근거들을 내가 나름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파악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로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다 몰라요. 왜냐면 아직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상의 상상의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뭔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료는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서는 원래 잘 만든 기획서는 그냥 그 효과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오 차장이 위생팀들 모아서 자 다음 주 아이디어가 하니까 아이디어는 하나 갖고 오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과장들이 아이디어 하나씩 뽑아가요. 이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아이디어 한번 추진해 보니까 자 기획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디어가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었는데 매력적인데 이게 진짜 실제로 이걸 제품을 찍어내서 발주를 했을 때 과연 실제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이고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할까를 기획서를 만들어. 그래서 만들어봤더니 50대 50대 좀 부정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하고. 그럴 때 이 기획서의 잘못이 아니고 왜 이 기획서가 사업을 긍정적으로 못 만 이게 아니고 굉장히 고민을 하게 해줬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기획서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거야 50도 50이지만 할 거야 라고 결정하면 그러면 여기 제시된 여러 가지 모습이 요인들이 있죠. 위험 요소들에 대한 극복 방안들을 다시 넣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부터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사업이 하나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제로 구현되려면 굉장히 많은 단계에서 기획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홍대 상상마당 KDA 상상마당 2007년도에 오픈할 때 제가 이제 2006년도 6년도 문화기획자들 전시기획자들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대행사에서 뭐 1층부터 지하 몇 층까지 쭉 있는데 이 공간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내고 그리고 어떤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고 뭐 기타 등등 그러면 뭐 층마다 매출은 얼마가 나올 것 같고 그런 매년 KT인터넷에 돈을 얼마씩 지원하면 될 것 같고 뭐 사람은 눈이 이런 것들을 세워주는 TF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층별로 이러이러한 컨셉의 프로그램을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해서 모기업이랑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설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 기획서 가지고 바로 공사 시작하는 게 아니고 좀 실제로 우리가 2층은 갤러리가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아이디어 점에서 얘기했던 갤러리가 구현되려면 실제로 돈이 얼마 들어갈까? 1년에 얼마나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갈까? 여러 가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수급할 수 있는 땡겨올 수 있는 작가들 작품들 뭐가 있을까? 이 컨셉에 맞게 그걸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해보는 기획서 다시 만들어.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는 거예요. 돈을 대결한 기업이다. 우리가 이거 구현하려면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 정도 돈이 드는 건 좋은데 이 정도 결과물은 좀 부족합니다. 또는 결과물은 좋은데 이 정도까지 돈을 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재조정 단계를 여러 번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기 예를 들면 이런 알림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도 단가를 다 뽑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정말 정밀하게 뽑아보는 거죠. 엄청난 조사를 통해서 뽑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삽질하기 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돈을 내는 사람이랑 만났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욕망을 풀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걸 여러 단계를 조정을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냈는데 이 프로세스가 실제로 가동되려면 이 돈이 필요해 라고 딱. 그래서 오케이를 하면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오케이를 하는 순간까지도 이게 100% 맞다 안 맞다 아무도 얘기 못해요. 그렇죠? 안 해본 거니까. 그냥 예측이에요. 전부 다 100% 다 예측이잖아요. 근데 그 예측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화된 어떤 근거를 만들어내서 우리한테 스스로 안심 주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서로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트렌드 디코더란 이분도 아까 속대기한 과정 자체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얘기하면 어느 클럽을 하니까 21살부터 22살이 거의 90%야 클럽 분이. 왜 저럴까 궁금하잖아. 역으로 얘기하면 나는 돈이 있는데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서 딱 17세에서 19세 사이만 모으고 싶어 내가. 근데 이 관객을 매달 한 10,000명씩 모으고 싶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요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 여러 가지 전제를 깔아야 되죠. 장치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최소한의 그 장치에 대한 추측과 예측을 미리 바탕으로 해서 접근해야 되니까 그럴 때 아까 얘기한 트렌드 디코더라든지 욕망을 설득하는 과정 굉장히 크게 매치가 됩니다. 마음부터 끝까지. 시간 다 됐네요. 네. 추가 질문 없습니까? 시간 관계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답변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좋은 강연 들려주신 이동훈 강사님 마지막으로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끝나서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대신 이제 저희 끝나고 이제 원하는 따라 그냥 뒷풀이 갈 거거든요. 거기서 조금 오늘 얘기들 많이 해주신 거 있고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좀 하자면 이동민 선생님이랑 저랑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청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서 거기 워킹그룹에 네트워킹 그룹이 있거든요. 같은 이제 워킹그룹의 일원이라서 같이 재밌는 것도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술청에 네트워크 만드는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화장실이나 이제 작성해서 나갈 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거 빨리 오려고 8시 출근한다 했거든요. 8 to 5. 여러분 작성하시고 엘리베이터 옆에 책상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놓으시고 과자 원하는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여기 맞으면 돼요. 과자 먹어도 돼요. 드세요. 나에게 부품을 선생님 그럼 나는 또 연기가 왔답니다. 제가 연기됐어. 모르는